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9일. 오늘 정말 테크 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엄청난 소식이었죠. 메타가 마누스라는 AI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뉴스였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보통 M&A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협상이 단 10일 만에 끝났다고요? 네, 그리고 그 규모는 메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빅딜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딱 접하시고 저희에게 관련 기사랑 분석 리포트들을 쫙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주셨죠. 대체 마누스가 어떤 곳이길래 메타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건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달라고요? 네.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이번 인수의 핵심은 메타가 기존의 AI 경쟁판 자체를 그냥 뒤엎으려 한다는 데 있어요. 판을 뒤엎는다. 네. 그동안 오픈 AI나 구글과의 챗봇 경쟁에서 사실 좀 밀리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메타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보다 아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바로 생성형 AI가 이제 말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 직접 행동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행동하는 AI라? 이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게임의 주인공 마누스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도대체 이 회사의 정체가 뭔가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보니까 마누스는 스스로를 범용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의미하는 이름처럼 그냥 대답만 하는 뇌가 아니라 진짜 일일 처리하는 손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 같아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직원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와닿을 것 같아요. 디지털 직원이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챗봇은 질문에 대답은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실행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데 마누스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업무를 그냥 맡겨두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건가요? 상상 이상입니다. 가령 채용 담당자가 그냥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가장 적합한 경력직 후보 좀 찾아줘 라고 말하면요. 네. 수십 개의 이력서를 알아서 분석해서 최고의 후보자 5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고 심지어 후보자들 스케줄을 확인해서 면접 일정까지 잡아줘요. 와, 면접 일정까지요? 네. 또 다른 예로는 실시간 주식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는 일까지 전부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죠. 이건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솔직히 너무 대단해서 이게 그냥 마케팅 문구는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이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심에 답을 해주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 뭔데요? 바로 GIA, General AI Assistant Intelligence라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GIA요? 이건 AI가 얼마나 똑똑하게 말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도구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일머리를 테스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마누스는 모든 난이도에서 오픈 AI의 최고 성능 모델인 딥 리서치를 압도했습니다. 와, 압도했다고요? 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가장 복잡한 작업, 소위 레벨 3 화제에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데요. 네네. 마누스가 57.7%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오픈 AI는 47.6%에 그쳤습니다. 와, 10%포인트가 넘게 차이 나네요? 네. 이 정도면 그냥 기술의 세대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수준의 격차입니다. 이야, 10%포인트 차이면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네요. 기술력은 확실히 증명된 셈이군요. 근데 기술만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로 돈으로 연결이 됐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마누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025년 3월에 공식 출시를 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연간 반복 수익, 그러니까 매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독 매출, ARR이라고 하죠. 네, ARR. 그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개월 만에요? 와, 이건 AI 스타트업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인수 시점에는 그 수치가 연 환산 1억 2,500만 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이야. 대부분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B 구독 모델에서 나온 아주 탄탄한 수익입니다. 정리해보면 압도적인 기술력에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세까지 그야말로 완성형 유니콘이었네요. 이러니 메타가 눈독을 들일만 했네요. 맞습니다. 보기 드문 매물이었던 거죠.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현금 흐름까지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구매자인 메타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마누스가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 해도 메타가 단 10일 만에 한 투자자가 너무 빨라서 가짜 제안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서두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뭔가 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이번 인수는 메타의 4가지 핵심 전략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4가지나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 경쟁에서의 역전을 노리는 겁니다. 메타가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라마4가 사실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성능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픈 AI나 구글만큼 혁신적이진 못했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챗봇 경쟁에서는 이미 한 발 늦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래서 아예 새로운 경기장을 열어서 선두로 치고 나가겠다? 네. 누가 더 말을 잘하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일을 잘하나 경쟁으로 판을 바꾸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월스트리트, 즉 투자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2025년에만 AI 인프라에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나요? 다들 걱정했죠. 제2의 메타버스 사태 아니냐고. 맞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의구심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 1억 2,500만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는 돈번인 AI 기업 마누스를 인수함으로써 봐라, 우리의 AI 투자는 그냥 연구개발이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아주 효과적인 한 수였군요. 그렇죠. 기술 경쟁 우위 확보랑 투자자 설득, 2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3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메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거대한 생태계와의 결합입니다. 생태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 플랫폼들을 다 합치면 사용자가 수십억 명이잖아요. 여기에 마누스의 행동하는 AI 기술을 심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를 들어 왓츠앱에서 항공사의 비행기표를 문의한다고 해보죠. 지금 챗봇은 그냥 정보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마누스가 탑재되면 대화 중에 가장 저렴한 표로 예약해드릴까요? 라고 묻고 응! 이라고 답하면 바로 예약이랑 결제까지 끝내버리는 겁니다. 와,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올린 맛집 사진을 보고 여기 가고 싶다 댓글에 달면 AI가 즉시 제 스케줄을 확인하고 내일 저녁 7시 2명 예약할까요? 이렇게 DM을 보내주는 식이죠.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랑 결합되면 더 엄청나겠는데요? 그냥 길 가다 보이는 식당을 쳐다보기만 해도 AI가 이 식당 평점 좋네요. 지금 바로 예약할까요? 라고 묻는 세상이 오는 거네요. 그게 바로 메타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사용자의 삶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메타 플랫폼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거죠. 아, 이게 네 번째 이유인 미래 시장 선점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예측하기를 2028년까지 기업 직원의 15%가 우리 동료가 아닌 AI 에이전트랑 협업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15%나요? 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메타는 마누스 인수를 통해서 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플랫폼 소유자가 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인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기회 요인부터 정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는 뭔지 짚어보죠. 기회 요인은 사실 명확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3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죠. 네. 첫째, GAI 벤치마크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압도적인 기술력. 둘째, 이미 연 1억 2,500만 달러를 벌고 있는 검증된 수익 모델. 그리고 마지막은 시너지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폭발시킬 수 있는 메타의 수십억 사용자 기반과의 시너지 효과. 이 3가지가 합쳐지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야말로 삼위일체네요. 듣기만 해도 이건 뭐 선공당정식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네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이죠. 마누스는 중국 우한에서 설립됐고
창업팀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중국계거든요. 아, 시작이 중국이었군요. 네. 물론 지금 본사는 싱가포르로 옮겨서 중국 리스크를 희석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과연 그게 충분할까요? 글쎄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단순히 본사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규제나 제재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고객 이탈 가능성입니다. 고객 이탈이요. 네. 자료에 언급된 스케일 AI 사례가 아주 좋은 참고가 되는데요. 스케일 AI는 여러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간 중립국 같은 회사였어요. 아, 네. 그런데 메타가 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쟁사들이 등을 돌렸겠죠. 저 회사는 이제 메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구글이나 MS 같은 기업들이 거래를 줄였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똑같은 일이 마누스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누스의 현재 고객 중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메타의 직접적인 경쟁사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들이 이제 메타의 자회사가 된 마누스랑 계약을 계속 유지할까요? 상당수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 외에 또 어떤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까요? 조직 통합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타의 거대한 기존 AI 조직이랑 작지만 빠르고 유능한 마누스 팀이 과연 화학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요. 아, 문화 충돌 같은 거요. 네. 이런 인수합병에서 문화 충돌 때문에 핵심 인재들이 떠나고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메타의 예측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메타는 앞으로 마누스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일까요? 당장 마누스라는 브랜드를 없애고 메타 서비스에 흡수시켜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CEO인 샤오홍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요. 마누스는 독립적인 자회사 형태로 싱가포르에서 계속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 고객 이탈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네, 맞습니다. 이미 확보한 유료 고객과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메타의 핵심 기술로 통합이 되겠죠. 물론입니다. 중장기적인 그림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유출된 내부 로드맵에 따르면 메타는 2026년에 2개의 새로운 특화 AI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하나는 이미지와 영상에 특화된 망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와 코드에 최적화된 아보카도입니다. 망고랑 아보카도요? 이름이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아보카도 모델의 핵심 엔진으로 마누스의 강력한 추론 및 실행 능력이 이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즉 아보카도는 그냥 글만 잘 쓰는 모델이 아니라 마누스의 능력을 흡수해서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모델로 개발될 거라는 거죠. 결국 모든 길은 저커버그가 말하는 개인용 초지능,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의 실현으로 이뤄지는군요. 네, 내 모든 메타 서비스와 기기들이 나를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것. 마누스는 그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네요. 자, 오늘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메타는 챗봇이라는 기존의 전장에서 싸우는 대신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전장을 열어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 맞습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생성, 제너레이션에서 행동, 액션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마누스가 보여준 경이로운 성장세와 기술력이라는 엄청난 기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짚어드린 지정학적 리스크나 고객 이탈 가능성, 그리고 막대한 투자 비용이 불러올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누스의 기술이 완전히 통합된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글래스도 함께 보고 당신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저기 새로 생긴 레스토랑 평점이 아주 좋네요. 친구분도 마침 근처에 있는데 저녁 약속을 잡을까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자 예약과 결제까지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AI에게 넘겨주는 시작일까요? 이 기술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용 초지능 비서가 될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개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이 될지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게 될까요?